장례식장 복도에는 아직 국화 냄새가 남아 있었다. 초가 꺼진 후에도 촛농이 바닥에 굳어 있었다. 주인공은 74살의 여성이다. 평생 장사로 번 돈으로 작은 단독주택 하나 지켜온 사람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그녀는 하얀 보자기에 남편의 도장을 싸서 서랍 제일 아래 넣었다. 통장도 따로 빼두었다. 버려야 할 것은 미움이라고 생각했다. 지켜야 할 것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장례가 끝나자 며느리는 닦인 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붉은 인주가 아직 촉촉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표정만 피곤해 보일 뿐이었다. 며느리는 검은 옷소매로 눈가를 한번 훑으며 마치 울고 있는 듯한 모습을 했지만 실제로 눈물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 홀로 관리하기에는 위험하다. 깜빡도 심해졌다. 세상이 험하니 보호 차원에서 명의를 옮기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계시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말은 곧 그 집을 자기들 이름으로 돌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은 눈길을 피했다. 누군가는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본 척만 하고 자리를 떴다. 처음부터 공기에는 배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갓 차린 밥상 위에서 젓가락이 절반쯤 들린 채 멈춘 것처럼 차갑고 불편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새벽, 주인공은 여전히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세고 있었다. 마당의 호박 넝쿨이 가을로 길어지며 비틀리는 소리가 창호지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무렵 며느리는 자주 들렀다. 문패에 붙어있는 초인종을 2번만 눌렀다. 문이 열리면 늘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귤 몇 개, 약봉지 몇 개와 함께 얇은 서류가 따라왔다. 며느리는 그 서류가 단순한 보험 관련 문서라며 혜택이 많고 편한 절차라며 그냥 이름만 쓰면 된다고 순하게 설명하곤 했다. 주인공은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손이 떨리는 날에는 손가락을 따뜻한 물에 담가 감각을 살렸다. 평생 도장은 함부로 찍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도장 하나에도 신중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도장은 무겁고 엄숙한 것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느 날 슬며시 말했다. 주인공이 도장을 잡고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니 위험하니 요즘 사기도 많으니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했다. 주인공은 그 말 앞에서 잠시 망설였으나 장례를 치른 직후의 피로와 마음의 허약함은 결국 그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날 도장은 며느리의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아주 작은 톱니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하던 어느 날 마을버스가 언덕을 오르던 시간이었다. 이웃 노인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주인공은 손을 흔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치매라더라. 돈도 잃어버린다더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더라.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더라 하고 중얼거린다는 걸 그녀는 들었다. 그 모든 말은 며느리에게서 흘러나간 이야기들이었다. 사실과는 달랐다. 주인공은 아직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했고 주소를 기억했고 이 집의 의미를 기억했다. 그녀가 잊은 건 사람들의 양심뿐이었다. 그녀에게 직접 손을 대며 멱살을 잡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말이라는 이름의 소나기가 목덜미를 조용히 누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요즘 들어 주인공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미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니 보호자가 대신 서류를 챙기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마치 본인을 보호해주려는 배려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했다. 병원 대기실의 조명은 희고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차갑고 건조했다. 며느리는 접수창고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직원에게 시어머니가 요즘 판단이 흐려 보호자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의사 앞에 앉아 자기 이름과 주소를 천천히 정확히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병원은 치매로 단정하지 않았다. 주인공이 너무 또렷하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밖 복도에서 며느리는 다른 통화를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직은 멀쩡해 보이지만 의심 정도로 적어달라. 그 정도면 은행이나 부동산 쪽엔 충분하다는 취지로 누군가와 상의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진단서 대신 치매 의심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이 이미 굴러가고 있었다. 흐린 오후, 창틀 위에 먼지가 앉던 시간에 집 전화가 울렸다. 통장의 정기예금 만기 안내였다. 며느리가 받았다. 하얀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갔다. 그날 저녁 주인공의 방 서랍은 조용히 열려 있었다. 통장은 사라졌다. 서랍 귀퉁이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통장도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주인공이 자꾸 잃어버리니 위험하다며 이자 관리도 대신 해주겠다고 했다. 그 무렵 집 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해 있었다. 예전엔 퇴근하자마자 어머니 방부터 들여다보던 아들이었다. 그러나 요즘 아들은 방 안에 먼저 들어가 버리거나 멀찍이 서서 상황을 바라만 보았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밤마다 돌아다니고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잊어버려서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늘 타이머를 챙기던 사람은 주인공이었다. 오히려 며느리가 일부러 타이머를 꺼놓은 다음 날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위험성을 강조하곤 했다. 거짓된 장면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사실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동지의 밤처럼 길고 어두웠다. 주인공은 점점 더 고립됐다. 핸드폰은 며느리가 관리했다. 연락처 몇 개가 사라졌다. 이웃의 초인종 소리는 줄어들었다. 대신 낯선 사람들이 복도를 오갔다. 법무사라 소개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사라 말하는 사람. 그들은 이미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됐다고 말하며 주인공에게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다. 주인공은 앉아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고 제대로 대답하려 할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대신 끊었다. 낯선 이들의 눈빛 속엔 이건 이미 된 일이라는 확신 같은 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사이 주인공은 몰래 편지를 썼다.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손주 민수에게였다. 민수는 단순히 손주 이상의 존재였다. 조카의 아이였지만 사실상 손자처럼 챙겨온 아이였다. 편지는 짧았다. 사람을 믿기 전에 종이를 믿어라. 할머니는 아직 다 기억한다. 그 편지는 조용히 서랍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며느리가 그 서랍을 닫고 열쇠를 챙겼다. 편지는 행방을 바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공은 흐트러지지 않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다. 스스로를 분명히 기억하는 얼굴이었다. 그날 우편함에는 동네 보건소에서 온 안내지가 꽂혀 있었다. 무료 치매 선별검사 안내였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다. 말없이 가방을 들었다. 그 가방에는 오래 쓰던 뜨개 바늘과 얇은 비닐에 감싼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집을 나섰다. 보건소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보건소의 대기 의자는 딱딱했지만 안내하는 간호사는 따뜻했다. 검사는 길지 않았다. 날짜를 묻고 계절을 묻고 간단한 도형을 따라 그리게 하고 단어를 외우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최대한 집중했다. 끝난 뒤 간호사는 결과지를 건넸다. 깨끗한 흰 종이 위에 파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의사의 서명과 QR코드가 있었다. 결과는 정상이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술이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단정히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뜨개 바늘 아래 손만 뻗으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숨겼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급히 집에 들이닥쳤다. 들뜬 기색은 애써 숨기고 표정만은 부드럽게 정리해 들어왔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혼자 나다니면 위험하니 다음부터는 반드시 말하고 나가 달라고 했다. 그 말투엔 이미 보호자라는 자의식이 실려 있었다. 그 다음부터 일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며느리는 어느 날 요양원 상담을 예약해 두었다며 그곳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간병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산책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설명했다. 그곳은 잠깐 머무는 곳일 뿐이라고도 했다. 하루나 이틀이면 된다고 했다. 주인공은 투명한 유리창을 천천히 닦으면서 불안을 닦아내려 했다. 며느리는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일 뿐 깊이 묻지 않았다.
요양원의 창문은 넓었지만 하늘은 낮았다. 주인공은 침대에 앉아 구름을 세웠다. 식사 시간과 면회 시간을 세웠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며느리도 오지 않았다. 요양원 직원은 부드럽게 챙겨주었지만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듯 움직였다. 입소 동의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가족동의 보호자 서명, 입소 기간, 자동 연장까지. 그녀에게 묻지 않은 결정들이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었다. 그 사이 집 앞 대문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었다. 강제 집행 예정이라는 큼지막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웃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 글씨를 읽었다. 누군가는 혀를 찼다. 누군가는 주인공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 집의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다들 겁이 났다. 남의 문제에 휘말리는 게 두려웠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집이 조용히 비워져 가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주인공은 점점 자동차 소리와 계단 소리로 세상을 가늠했다. 가끔은 가방을 만졌다. 뜨개 바늘의 촉감, 그 아래 단단한 종이의 감촉. 손끝이 그 종이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다시 숨을 골랐다. 그 종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선언이었다. 한편 손주 민수는 우편함 더미 속에서 뒤늦게 편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장례식 날 주인공이 그에게 전하려 했던 편지였다. 며느리가 한동안 떼어두었던 그 봉투가 우연처럼 그의 손에 들어왔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사람을 믿기 전에 종이를 믿어라. 할머니는 아직 다 기억한다. 그 한 줄은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신 아버지가 받았다. 아버지는 지금은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하라고 짧게만 말했다. 민수는 그 태도에서 어떤 이상함을 느꼈다. 민수는 곧장 집으로 갔으나 이미 현관 비밀번호조차 바뀌어 있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갔다더라. 집은 곧 넘어간다더라 하고 귓속말을 전해주었다. 민수의 표정은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세차장에서 며칠 전 며느리가 맡겨둔 차를 떠올렸다. 그 차의 블랙박스를 꺼냈다. 대시보드 아래에서 검은 상자를 분리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 USB에 꽂았다. 그의 심장은 빨리 뛰었다. 그리고 화면을 재생했다. 블랙박스에는 뒷골목을 지나가는 차의 흔들림과 함께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날짜는 집계약 직후였다. 그 녹음에서 며느리는 이미 집은 이제 자기들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있으면 기억도 편하지 않겠느냐고, 병원에서 치매 의심 정도만 받아도 부동산은 믿더라고 말했다. 인감도장은 자신이 챙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변호사 같은 건 필요 없다고도 했다. 옆에 있던 중개사로 보이는 사람은 이 상황을 매우 쉽게 넘어갔다며 가족끼리 하는 일은 원래 다들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다. 나중에 시비가 붙으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된다고까지 말했다. 그 말은 둘 사이의 공모 그리고 고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감정은 증거가 아니었다. 민수는 곧바로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 로비는 따뜻했고 관리 절차는 철저했다. 그는 방문록에 이름을 적고 체온을 재고 면회를 요청했다. 어렵게 허락을 받고 할머니 앞에 앉았다. 그는 울며 매달리지 않고 조용히 준비된 사람처럼 말했다. 자신이 끝까지 돕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인공의 눈가가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그 종이, 보건소의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그 결과지에는 검사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정상이라는 판정과 기관 도장이 분명했다. 그 시간은 요양원 입소와 진명의 이전 직전이었다. 결과지는 말 그대로 그때 그날 이 사람은 멀쩡했다는 사실의 증명서였다. 민수는 그 종이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늦은 시간 노란 조명이 비치던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다. 젊은 변호사는 처음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민수가 USB와 그 한 장의 종이를 내놓자 태도가 달라졌다.
민수는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며 이게 증거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사건을 돕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상황을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재산 편취와 인신 격리 문제로 보았다. 그 밤 사무실 안 프린터는 쉴 새 없이 서류를 뽑아냈다. 민수와 변호사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구축했다. 부동산 계약서의 날짜, 요양원 입소 시점, 보건소 검사 시간, 블랙박스 녹음 시간, 은행 계좌 인출 기록, 주인공이 평생 적어온 장부의 필책, 휴대폰 위치 기록까지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정상 판정을 받은 노인을 요양원에 격리시키고 그 사이 집과 돈을 빼갔다는 흐름. 두 사람은 USB 파일을 여러 개 복사하고 음성의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해두었다. 새벽 공기는 희미하게 파랗게 떠 있었다. 다음 날 법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다툼과 진실을 동시에 견디는 곳이 원래 그렇다. 방청석 사람들은 작은 소리에도 시선을 들었다. 주인공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자리에 앉았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늘 그렇듯 뜨개 바늘과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법정 안으로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공기는 곧 정숙해졌다. 변호사는 차례가 오자 USB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블랙박스 녹음이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스피커에서 차 엔진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그 음성에는 집은 이제 자기들 것이고 시어머니는 치매라 했고 병원에서 의심만 적혀도 부동산은 믿어줬으며 인감도장까지 자신이 들고 다닌다는 식의 말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중개사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족끼리 하는 건 다들 이렇게 처리하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정 안에서는 조용한 탄식 같은 기류가 한번 일렁였다. 판사는 피고 측, 즉 며느리에게 그 목소리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농담처럼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 변명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판사는 원고 측, 즉 주인공과 변호사 쪽에 추가 자료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는 그제야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열었다. 뜨개바늘 옆에 숨겨둔 종이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 종이는 바로 전날 오전 보건소에서 받은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였다. 거기에는 검사 날짜와 시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고 결과는 정상이었다. 기관 직인이 찍혀 있었고 QR코드로 진위 확인까지 가능한 서류였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그 사실을 조용히 설명했다. 이 결과지는 요양원 입소 직전, 즉 재산 이전과 강제 분리 직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그날 오전 10시 30분에 주인공은 정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피고 측은 보호자 동의서를 들이밀며 요양원 입소를 진행했고 이어서 집과 관련된 계약을 처리했다는 점. 며느리 측은 요양원에는 치매라며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동산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는 점. 변호사는 담담하게 시간의 순서를 말했다. 감정을 얹지 않았다. 대신 시각과 날짜를 얹었다. 판사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종이는 말이 없었지만 대신 시간표를 들고 있었다. 판사는 다시 며느리에게 물었다. 이 서류의 날짜와 시간에 이의가 있는지,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지. 며느리는 궁지에 몰린 듯 입을 떼었지만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주인공이 자신들을 속이기 위해 혼자 몰래 다녀간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은 곧장 무너졌다. 왜냐하면 만약 주인공이 혼자 정상 판단으로 병원을 다녀올 만큼 온전했다면 바로 그날 오후 치매라는 말을 근거 삼아 강제로 요양원에 넣고 재산을 처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변호사는 이어 은행 통화 기록 일부를 제시했다. 그 통화에서 며느리는 은행 직원에게 주인공이 요즘 판단력이 떨어져 보호자 위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은 치매 의심 여부를 묻고 며느리는 의심이 있다고 답하며 위임장을 준비하려 했다. 이 통화 시점은 주인공이 요양원에 격리된 직후였다. 주인공은 이미 바깥과 단절된 상태였다.
통장과 도장은 며느리 손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었다.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빼앗는 과정이었다. 주인공은 판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다.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다. 자신은 집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으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고 자신의 집이 어딘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요양원에 두고 집 문제를 처리하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은 연민을 구하는 호소가 아니었다. 자신이 여전히 나라는 존재임을 밝히는 선언에 가까웠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핵심은 간단했다.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확인되는 노인에게 치매라는 낙인을 씌워 재산 처분과 강제 입소를 밀어붙인 행위는 부당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소유권 이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접근을 제한하라고 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라고 했다. 판사의 말은 망치 소리보다 더 단호하게 법정에 울렸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무너졌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듯 쳐졌다. 방청석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박수를 치려다 멈춘 손이 있었다. 주인공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민수가 곁에 섰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차례대로 챙겼다. 위에 올려둔 가장 중요한 서류는 여전히 그 보건소의 결과지였다. 그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다. 늦은 오후 집 앞 골목의 바람이 잠잠해졌다. 대문에 붙었던 빨간 스티커는 떼어졌다. 민수는 남은 접착제 자국을 손톱으로 조심스레 긁어냈다. 이웃이 다가와 말없이 수건을 건네주었다. 대문은 다시 열렸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단단히 익어가는 감이 매달려 있었다. 주인공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발을 올렸다. 마루의 나무는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부엌으로 손을 씻고 국을 끓였다. 오래 비워졌던 주방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가 뚝배기에서 잔잔히 올라왔다. 그날 밤 아들은 혼자 집을 찾아왔다. 현관 앞 노란 불빛 아래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는 길게 울지도 무릎을 꿇지도 못했다. 다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주인공은 제사상을 물릴 때 쓰던 것 같은 단정한 손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집에 오지 못했다. 이제부터의 절차는 법의 몫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주인공의 짐이 아니었다. 민수는 집안에 작은 선반을 만들었다. 그 위에는 보건소에서 받은 결과지를 액자에 넣어 세워두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액자였다. 그 아래에는 오래 써온 뜨개 바늘이 놓였다. 곁에는 변호사가 선물한 작은 금속 보관함이 있었다. 도장은 이제 그 안에 보관됐다.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주인공은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도장은 더 이상 남의 가방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웃들도 서서히 돌아왔다. 집 앞에는 국화 대신 담쟁이가 올라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주인공은 정문 앞을 쓸고 오후에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허리와 손목은 여전히 아팠다. 그러나 마음은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다. 오래 써서 부드러워진 걸레로 마룻바닥을 닦으며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평생 묵혀온 생각이 마침내 말이 되었고 그 말은 삶의 결론처럼 들렸다. 자신은 평생 바닥을 닦으며 살았지만 정작 더러웠던 것은 바닥이 아니었다고. 지켜낸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고. 종이 한 장이 거짓말을 이겼다고. 그리고 자신은 내일도 여전히 밥을 지을 것이라고. 며칠 뒤 저녁 노을이 붉게 집을 감싼 날, 주인공은 민수와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따뜻한 찌개를 끓여냈다. 두 사람은 말보다 밥을 먼저 받았다. 웃음은 길었다. 집은 다시 사람의 온도를 닮아갔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 위에 다시 상을 차려내는 능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주인공은 편지를 한 장 더 썼다. 이번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다. 봉투도 필요 없었다. 그 편지는 서랍 위에 조용히 올려졌다. 글씨는 또렷했다. 정의는 늦어도 온다. 내 눈으로 봤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남았을까? 이 할머니에게는 보건소에서 받은 결과지 한 장이 전부였다. 그 한 장이 누군가의 욕심과 거짓말보다 더 강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한 장을 지켜낼 것인지, 그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한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자 한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이 사연이 버틸 이유가 된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된다.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겠다. 감사합니다.